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서서히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활발해 보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여행객이 정말 많아졌는지 어떨 때는 매일 다니는 동네 한가한 느낌도 듭니다. 어떤 가족은 하와이로 가고 옆집 가족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집 주위를 좀 봐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부모님 뵈러 모국 여행을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다 보니 우리도 어디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여름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절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ADU, 시멘트의 또 다른 용도, NBA 로고, 비즈니스 클래스 only, 그리고 스택 슬립 와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집을 얘기할 때 소위 그 ADU라는 약자를 들어보셨죠?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는 약자인데요. 바로 집 뒤편에 있는 별채 또는 차고를 개조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현재 미국은 하우징이 부족한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 ADU를 허가하는데 이것이 크게 증가하고 또 이것에 붙어있던 까다로운 법들이 많이 변하면서 요새 ADU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현재 택도 없이 부족한 가격대가 저렴한 주거지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나 하는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혁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 몇 개의 도시에서는 집주인이 뒤에 붙어있는 ADU만 따로 팔 수 있게 허용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떨어진 뒤편 별채 또는 개조한 차고를 팔 수 있게 변하면서 결국 ADU야말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이 풀사이즈 마당에 풀사이즈 집 가격보다 몇 분의 1 가격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시도한 도시는 바로 샌호세입니다. 샌호세는 지난 화요일 시정부 차원에 시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7월 중순부터 ADU를 별개로 팔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크라멘토시와 버클리시 역시 ADU를 따로 파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샌디에고 카운티 역시도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법 AB 1033이 통과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로컬 정부의 모든 것을 허용하게 변한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조건은 집주인이 ADU는 팔되 그 아래 땅은 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AB 1033을 지지하는 측에서의 주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번째 엔트리 레벨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중에 상당수가요,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주택을 도저히 재정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정부 차원의 변화는 약 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로컬 정부가 ADU에 가하던 다양한 걸림돌들을 서서히 없애기 시작했죠. 이런 소위 말하는 ADU는 보통 적게는 600 스퀘어풋에서 1200 스퀘어풋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싱글 패밀리 홈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피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밑에 땅 가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반 주택보다 한층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정치가들이 ADU를 권장하다 보니까 이것에 자연스럽게 관심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안에서만 2018년 이후 ADU 퍼밋이 거의 6만 개 넘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ADU의 요구 조건으로 앞에 본체와 같은 땅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전까지는 이것이 별도로 팔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집 소유자들은 본체와 ADU를 마치 컨도미니엄 같이 집안의 문제와 책임은 공유화돼 집 타이틀은 각각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 한층 더 쉬워지고 인벤토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높은 이자율의 높은 주택 가격 현실에 이런 점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ADU와 본체 세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주라고 합니다. 다른 주의 경우를 보면 ADU는 싱글 패밀리 홈 가격의 40에서 60% 가격대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샌디에고 지역의 론 오피서인 메리디스 멍걸 씨는 본인 커스터머들 중 60% 정도가 가족 멤버를 위해서 ADU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들 친척에게 ADU를 팔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세일이 가능해진다면 이렇게 팔고 나면 이 ADU를 짓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게 되고요. 또 친척은 저렴한 집을 사서 살면서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에퀴티도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에서는 ADU 중 절반 정도는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가족들에게 팔린다는 것인데 이렇게 매매되는 ADU의 대부분은 모기지를 다 갚고 난 나이 드신 은퇴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나이로 인해서 더 이상 넓은 마당을 관리하고 싶어하지 않고 또 ADU를 팔고 난 후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아니면 어떤 은퇴 커플은 반대로 그들이 ADU로 옮겨 뒤로 가서 살면서 앞에 큰 집을 렌트를 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가들은 이번 AB 1033으로 많은 사람들이 ADU를 짓겠다는 마음을 먹게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이런데 장점으로 공사 비용을 파이낸스하기도 한결 더 쉽고 ADU를 사는 것도 한층 더 쉬운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면에 집에 투자해서 빠른 속도에 손봐서 다시 내놓는 플리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자극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 땅에 두 개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포텐셜로 더 선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측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절대 순조롭고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이러는 과정에 변호사도 필요하고 측량하는 서베이어, 시빌 엔지니어 등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 앞에 사는 주인과 ADU에 사는 사람과 관계의 문제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 따라오는 수많은 서류 작성에 머리가 아플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본체와 ADU가 일종의 컨도미니엄 형식이 되면서 유틸리티 사용, 하수구 등 다양한 비리 나누어져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LA시와 LA 카운티는 이것을 두고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글렌데일시와 파사디나시는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안의 상당수의 시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뒷집에 살고 있는 집의 뒤편에 불법으로 지어진 퍼밋 없이 존재하는 ADU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근히 됩니다. 2010년에서 20년 사이 LA와 오클랜드, 버클리시 안에 높게는 66%의 집에 허가 나지 않은 ADU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LA는 199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주택의 75% 이상이 퍼밋 없이 지어진 AD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그때 당시 퍼밋 받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 주택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죠. 아무튼 제일 먼저 샌호세시는 ADU를 따로 사고 팔 수 있게 변한 첫 번째 도시로 이번에 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커다란 빌딩을 짓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재료 중에 콘크리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크리트를요, 손을 조금만 보아서 조절한다면 집안의 에너지 공급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의 MIT 연구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인조 돌덩어리에 스위치를 딱 켜니까 이것에 연결된 LED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가들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대학 교수님들, 재학생들 모두 놀랐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콘크리트가 미래 에너지 저장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저장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은 늘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도 늘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 간간히 불어오고 비추는 간헐적 에너지 소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배터리처럼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터리는 리튬 같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것의 공급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양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 100개가 조금 넘는 리튬 광산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점점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이것을 따라갈 공급은 절대 모자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가들 분석에 의하면 리튬 광산으로 채굴해내는 과정은 엄청난 이 과정의 양의 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애초에 대체 에너지로 바꾸려는 목적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리튬을 캐내는 과정에 쏟아져 나오는 독성 케미컬은 일반 로컬 수로를 통해서 식수 공급에 다 스며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리튬 비축량을 추가해도 그래도 공급량은 여전히 딸릴 것이고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배터리 같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MIT 연구가들은 콘크리트에 집중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이들이 부르는 슈퍼캐패시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캐패시터는 이 저장 스토리지인데 아주 기본적이고 저렴한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물, 시멘트, 그리고 숯 같은 재료인데 이름이 카본 블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슈퍼캐패시터는 에너지 저장에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주는데 배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다른 점이 중요합니다. 리튬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몇 배 빠르고요. 배터리처럼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배터리가 하락하는 레벨도 한층 덜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가 파워를 필요로 할 때 빠르게 방출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셀폰이라든지 랩탑, 전기 자동차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비현실적이죠. 그러함에도 탄소 방출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글로벌 경제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주장합니다. 다시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한 예를 보면 하루 종일 태양열을 받는 도로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그 도로 위를 전기자동차가 지나갈 때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도로 속에 있는 슈퍼캐패시터로 인해서 에너지가 빠르게 나오면서 지나가는 전기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적용을 보면 집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집 구조를 보면 벽이라든지 기초, 집 기둥들, 집을 지지하는 목적은 물론이고요. 이곳에 집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콘크리트로 안에 슈퍼캐패시터로 만든 10W짜리 LED 전구를 켜놓았을 때 30분 정도 켜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양이지요. 이런 것으로 매일 정상적 생활을 집안에서 하는데 제공하기는 불가능하고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전 세계 널리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미래 전망은 상당히 기대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연구팀은 이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용량이 더 큰 버전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것은 10kW 정도 되는 것으로 이 정도면 일반 집에 하루 정도는 에너지를 제공할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카본 블랙이라는 것이 특이한 성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성, conductivity라고 그러죠. conductivity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본 블랙과 물, 콘크리트가 합쳐지면 전도성이 아주 높은 네트워크를 갖춘 거대한 물체가 되는 것이죠. 슈퍼캐파시티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면서 빠르게 충전이 되고 이것은 바람이나 태양열이 간간히 나오는 에너지의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이 없을 때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태양 패널로 집안에 지붕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태양이 없는 밤에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슈퍼캐파시티가 완벽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연구팀은 콘크리트 믹스 비율을 조절하면서 이런 문제에 변화를 주는 것을 연구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나올 정식적인 공식 연구 결과 발표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 시도 중인 것은요. 이렇게 첨가되는 카본 블랙 양을 늘리면서 더 많은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지도 그 여부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럴 경우에 콘크리트가 다소 약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멘트로 인한 슈퍼캐파시티는 물론 리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의 피해도 동반됩니다. 지금 현재 시멘트 생산면이 글로벌 이산화탄소 방출의 5에서 8%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장래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고요. 상당수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퍼져 있는 콘크리트로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데 기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험실의 바깥으로 나와서요. 직접 적용해 볼 단계인지도 모를 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빌딩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좋은 에너지 저장고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NBA 프로농구죠. 이 NBA 로고인 전설적인 제리 웨스트가 8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아주 겸손하기로 유명한 제리 웨스트인데요. 본인은 본인이 로고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기 기간이 최장이었던 30년 동안 NBA 커미셔너를 했던 데이비드 스턴 커미셔너는 지난 2014년 오랜 세월 본인의 참모격이었던 애덤 실버에게 커미셔너 자리를 물러주었죠. 데이비드 스턴 전 커미셔너는 NBA 농구 리그를 어려운 시점을 이끌면서 오늘날 NBA가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최고 공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턴 전 커미셔너는 어떤 이유인지 제리 웨스트가 로고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사실 현재 NBA 로고는 지난 1969년 데뷔했습니다. 그때 당시 커리어 최고 기량을 발휘하면서 14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 뛰었던 당시 제리 웨스트의 상징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커미셔너가 왜 거부해 왔는지 이유는 불확실한데요. 심지어 로고를 디자인했던 앨런 시글 씨마저 2010년 인터뷰에서 그것은 제리 웨스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커미셔너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시글 씨는 그때 당시에 커미셔너였던 제이 월터 케네디에 의해서 고용되었고요. 그 전해 마침 100주년을 맞이했던 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로고를 디자인한 것처럼 똑같이 로고를 만들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미 타계한 유명한 스포츠 라이터가 있습니다. 딕 샵 씨는 이 앨런 시글 씨의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스포츠 매거진에 수두룩 나와 있는 상당수의 오래된 모든 사진들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시글 씨는 여기서 코트에서 볼을 드리블하는 제리 웨스트 사진을 골랐다고 하면서 사실 본인이 개인적인 차원의 어린 시절 뉴욕에서 성장할 당시 아버지가 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경기를 보러 데려가곤 하셔서 예전부터 제리 웨스트 뛰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이너 앨런 시글 씨는 거의 쉬운 개에 달하는 디자인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커미셔너 케네디 씨가 이것을 골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커미셔너가 결정하면 아래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야 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커미셔너는 레리 오브라이언으로 이어졌고요. 현재 NBA 우승 트로피 이름이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데이빗 스턴 커미셔너로 이어진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유독 로고가 웨스트라는 것을 거부했는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 대부분 이 NBA 선수들이 흑임에도 제리 웨스트가 백인이어서인가 하는 생각하는 측도 있고요. 또 이것을 두고 시글 씨는 개인적인 이유를 대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리그 입장의 특정 개인 선수보다 리그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선호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NBA는 엄청난 글로벌 심벌이 되었고요. 경기 중계료도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라이선스를 내주는 현실에 이것을 한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것을 꺼려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NBA 최고 구단인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역사에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코치나 단장 등 수많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리 웨스트처럼 최장기간 레이커스에 몸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1960년 프로 드래프트에서 전체에서 두 번째로 선택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 대학을 두 번 이 올 아메리칸에 뽑혔고 이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프로에 와서 올스타에 14번이나 뽑힙니다. 프로 경력 중 이 평균 득점이 27점을 기록하고요. 어시스트도 6.7을 기록합니다. NBA 결승 파이널에 9번이나 가서 8번 패하고 단 한 번 우승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라이벌 보스턴 셀틱스에게 패했죠. 1969년 결승에서는 패했는데 패한 팀 선수로 유일하게 결승 최우수 선수 MVP상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1972년 결승에 LA 레이커스를 옮겨온 이후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죠. 그리고 마침내 제리 웨스트는 NBA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1974년 은퇴하고 코치로 데뷔해서 76년에서 79년까지 헤드 코치를 역임하고 145승 101패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1982년 팀의 제너럴 매니저가 되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쇼타임 레이커스를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제리 웨스트입니다. 그리고 1985년 제리 웨스트가 형성한 레이커스 팀은 본인의 최고 경쟁 보스턴 셀틱스를 누르고 우승하게 되죠. 이어서 87년과 88년 연달아 우승하면서 그때 당시는 20년 만에 연속 우승한 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쇼타임의 주역들인 매직 존슨, 크림 압둘-저발, 제임스 월디가 은퇴하고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리빌딩에 들어가죠. 그러다 1996년 샤킬 오닐이 자유계약 선수로 사인이 성공되고 그때 당시 17살이었던 루키 코비 브라이언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또 다른 다이내스트를 형성합니다. 이어서 은퇴했던 필 잭슨 코치를 설득해 코치로 데려오고 2000에서 2003년 3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화려한 전설 같은 선수로서 또 제너럴 매니저로서 경력이 화려함에도 본인이 로고라는 것에 연결된 것을 상당히 마음 불편해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스턴 전 커미셔너의 이런 거부에도 오히려 본인은 그런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년 전에 ESP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이 로고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로고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제 나보다 더 과장 표현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고가 생길 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리그를 마케팅하는 용도로 시작된 로고 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에 고려되었던 선수가 5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하루 이렇게 있는데 케네디 커미셔너가 직접 나에게 말하기 전엔 나도 몰랐다고 하면서 커미셔너가 직접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너무 부담스럽다. 내 자신이 NBA라면 창피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커미셔너, 11년째 커미셔너를 하고 있는 애덤 실버는 그래도 웨스트가 로고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실제 공식적으로 제리 웨스트가 로고라고 발표된 적은 없지만 본인 눈에는 진짜 로고가 제리 웨스트 같이 생겼다고 인정하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처음에 이 항공사를 두고 절대 실패할 것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공사 이름이 라 샴파니 항공사인데요. 라 샴파니의 CEO인 크리스탄 버넷이는 이번에 창업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프랑스의 부티크 항공사로 통하는 라 샴파니 항공사는 지난 월요일 뉴욕 소호 지역의 아트 갤러리에서 멋있고 화려한 10주년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그룹의 클라이언트들, 또 투자자들, 여행 관계자들, 리포터들이 모여서 프랑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가운데 샴페인과 다과로 기쁨의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10년 전 2014년 보잉 757-200 비행기는 뉴욕 공항에서 파리로 향하는 첫 노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던 것인데 이제 항공기는 변해서 전적으로 에어버스 A321 니오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9년 니스로 추가하는 이 노선이 생겼고 2022년에는 밀란으로 가는 노선도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 런칭했을 당시에 특이했던 점은 바로 이 항공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only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비즈니스 클래스 only 마켓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망해가던 시절이었죠. 예를 들어서 MGM Grand Air 1995년에 파산했고 맥스젯 에어웨이즈는 2007년 챕터 11을 접수했고 2008년 들어서는 EOS 에어라인스 또 실버젯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두 그때 당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이유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프라이빗 에어, 스위스 항공사, 그리고 루프탄자 항공사도 올 비즈니스 클래스 노선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고전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상업용 항공 비즈니스, 커머셜 에어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로 인해 남는 순수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가격만 봐도요, 요새 새로운 비행기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고 보잉 757-200의 가격이 상태 따라 천지 차이지만 그래도 대충 $11 million, $1,100만 정도 되고 이렇게 새로운 비행기, 새 에어버스 A320 니오 같은 비행기 가격은 $62 million, $6,200만 나갑니다. 거기다 이렇게 비행기를 확보하고 나면 비행기가 도착하는 딜리버리 날짜가 엄청난 지연을 겪어야 합니다. 사실 코비드 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는 여기도 치명적으로 미치면서요. 2017년 당시에는 새로운 A321 니오를 기다리는 것이 보통 14개월 정도였는데 오늘날은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서양을 건너는 롱홀, 장거리죠. 장거리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라 샴페니 항공사는 아주 특이한 항공계 플레이어라는 것입니다. 현재 비행기도 단 2대, 에어 321 니오가 다입니다. 세 번째 비행기 A321 니오 LR 롱 레인지라는 것인데 이것은 2026년 딜리버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All Business Class Only는 220명 승객이 안게 되어 있는 비행기를 76명이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이죠. 거기다가 전형적인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에 에어 프랑스나 루프탄자 같은 이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질의 비즈니스 좌석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 국내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와는 크게 비교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식 국내 비즈니스 클래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다리 공간만 조금 더 넓은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비교합니다. 그들의 클래스는 절대 다르다는 것이죠. 라 샴페니 항공사에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요새 휴가, 여가 여행객이 현재 부음을 이루면서 일어난 결과인데요. 이들은 기내에 상당히 좋은 경험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가격은 비교적 크게 저렴하면서 먹히는 것입니다. 경쟁 항공사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보다 30에서 50%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나온 가격을 하나 비교해 보면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이 2,359달러인데 이것은 똑같은 노선 에어 프랑스의 4,446달러보다 무려 2,000달러 이상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CEO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항공계 차원의 10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산업계 신생아, 인펀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우리는 여기 만족하지 않고 미래 열대 항공기까지 늘려갈 예정이면서 뉴욕에서 다양한 유럽 목적지를 향할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다른 도시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장 네 번째 항공기는 에어 321 XLR, 이것은 Extra Long Range의 의미인데 이 장장 4,700마일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라 샴페니 항공사는 독립적인 항공사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좋은 옵션이나 딜에 눈을 감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트너십을 고려하려면 최고로 거절이 불가능한 어메이징한 딜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노선 스케줄 중간에 비는 시간을 개인 프라이빗 차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들을 태우고 라스베가스를 가기도 하고요. 캐리비안 해에 세인트 마틴,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프라이빗 차터는 전체 서비스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점을 다른 항공사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공사도 등장합니다. Beyond인데요. 스펠링이 B-E-O-N-D. 이 항공사는 이 몰디브스에 베이스를 둔 항공사인데 비슷한 비즈니스 형태로 런칭했습니다. 이것도 중고 비행기 에어버스 A321을 운영하면서 68명 승객에 플랫하게 누워서 가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이곳 역시 한층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맞습니다. 그들 자신을 프리미엄 리저 에어라인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말해서 출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여가, 휴가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겨냥한다는 그런 의미죠. 현재 상황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요새 코비드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출장보다는 리저 비행기 승객이 몇 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항공사보다 한층 더 저렴하고 서비스는 절대 뒤지지 않는 본인 항공사를 대기업 간부들 출장길에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앞에 말한 비욘드 항공사는 2023년 11월에 런칭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노선도 독일 뮌헨에서 몰디브스로 가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노선은 두바이에서 몰디브 행인데 조만간 밀란에서 몰디브스로 이것이 노선이 시작될 것입니다. 비행기 전체가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서비스의 가격도 한층 더 저렴하다면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라 샴파니 항공사 이번에 10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름을 대면 금방 아실 텐데요. 바로 Stags Leap이라는 와인을 들어보셨죠? 이 Stags Leap 와이너리를 세운 오렌 위니아스키 씨가 9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는데 1976년 당시 그때 와인하면 단연코 최고 국가로 손꼽히는 프랑스 파리에서 1973년에 나온 Stags Leap 와인셀러에서 만들어낸 카베르네 소비뇽을 들고 나가 와인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파리의 심판이라는 Judgment of Paris로 잘 알려진 것인데요.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와인을 테이스팅한 것입니다. 모든 프랑스 와인을 누르고 당당히 최고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위니아스키 씨는 애초에 시카고 대학의 인문계 강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다 젊은 시절 와인에 푹 빠지던 시절, 마침 그때 당시 나파밸리가 와인으로 막 떠오르던 시절이 이것이 맞아떨어지면서 곧장 서부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6년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의 최초 와인 메이커로 고용됩니다. 그리고 1970년 될 때쯤 이 나파밸리 동쪽에 이전에 자두 농장 땅을 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이곳에서 세상을 바꿔놓을 이 와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1976년 프랑스의 파리 와인스토어 주인들과 그의 파트너들은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소위 와인 테이스팅을 개최하자고 결정합니다. 눈을 다 가리고 와인 맛을 비교하고 판단하자는 것이었죠. 유명한 프랑스 와인들을 모아놓고 캘리포니아 와인과 맞대결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바로 이 Stags Leap 와인이 최고 점수를 획득했죠. 이 테스팅 이벤트는 파리의 심판 Judgment of Paris로 유명해지고 이후 캘리포니아 와인이 전 세계 와인 위치를 굳건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위니아스키 씨는 나파밸리가 오늘날 나파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수많은 와인 메이커들에게 감명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나가서 나중에 오늘날 나파밸리 와인계의 대표적인 기둥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죠. 로스앤젤레스 리버 와인 컴퍼니의 대표인 에이브 쇼너 씨는 말합니다. 본인도 1999년 위니아스키 씨 아래에서 인턴십을 거쳤다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또 가격대가 아주 높고 유명한 오프스 와이너리 유명하죠. 이곳에 마이클 실라치 씨도 1995년에서 2001년 기간 동안 위니아스키 씨와 배우면서 같이 와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니아스키 씨는 와인을 준비하고 만들어낸 모든 과정에 거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와인이 생산되는데 그 토질, 물, 나무, 팀 멤버 등 모든 것을 관리했고 와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7년 들어서 위니아스키 씨는 이 Stags Leap 와인셀러를 1억 8,5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아르케디아 비니어드에서 포도는 꾸준히 길러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의 파이어니어이면서 나파밸리의 상징이 된 사람이죠. 사실 이전에는 그 와인의 값어치를 따질 때 주로 저널리스트들이 매겨주는 포인트 점수나 경매에서 정해져 왔지만 Stags Leap Cabernet Sauvignon은 나파밸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1976년 파리의 심판에 제출된 프랑스 와인들이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프렌치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요. 샤토 모톤 로스차일드하고 샤토호 브리옹에서 나온 1970년과 71년에 나온 와인들이 이 줄줄이 나온 것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캘리포니아 와인은 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 세계 와인 지도에 올려놓은 계기였습니다. 스택 슬립 와인 셀러를 글로벌 슈퍼스타로 만든 이벤트였다고 와인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니아스키 씨는 젊은 시절에 와인에 매료되었습니다. 얼마나 와인을 좋아했는지 이태리로 건너가 1년 동안 머물면서 니콜로 마키아벨리 씨에게 많은 것을 배워서 그 뒤로 시카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 뒷마당에 와인 만드는 것을 실험에 옮기고요. 이어서 1968년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파밸리로 이주합니다. 로버트 몬데비에서 일하기 전 제일 먼저 몸을 담은 곳은 샤토 소브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파밸리 지역의 와인 선구자 중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요. 네튼 페이 씨가 있는데 네튼 페이가 만든 와인 맛을 보고는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고 본인이 기대했던 와인 맛에 너무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든 와이너리 이름이 Stag Sleep Vineyard SLV였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생산대에 나온 와인이 1972년에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업적인 스케일과 질적인 레벨의 생산대에 못 미쳤고 그 레벨에 맞게 생산된 첫 번째 와인이 바로 1973년에 나와서 이것이 바로 Judgment of Paris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와인은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해외에도 진출을 시작했죠. 당시 전 세계 와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1973년 Stag Sleep Cabernet Sauvignon 와인은 1996년 이후 이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내셔널 뮤지엄 오브 아메리칸 히스토리 컬렉션에 보관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어서 197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와인 테이스팅에서 20개월 전 파리에 나왔던 20개 똑같은 와인이 모두 출전했는데요. 이때 심판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스택 슬립 와인 또다시 최고 점수 1등을 차지해서 프랑스 와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확장에 들어갔고요. 결국 1986년에는 바로 옆에 있던 페이 캐버네 소비뇽 비니어드를 사들였습니다. 법정 소송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위니아스키 씨 와이너리 스택 슬립 와인 셀러처럼 칼 도마니 씨는 스택 슬립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소송의 맞소송, 이름이 같다는 것이었죠. 결국 1986년 캘리포니아 수프림 코트 결정은 위니아스키 씨 이 와이너리 이름은 스택 슬립에 이 바로 아포스트로피를 G와 S 사이에 그리고 도마니 씨는 스펠링이 S 다음에 쓸 것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판결이 지난 이후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택 슬립 와인을 세운 워렌 위니아스키 씨,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와인 스택 슬립. 예전에 들어본 1976년 파리의 심판을 일으킨 와인이라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캘리포니아 와인이 현재 최고 위치에 자리 잡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와인을 줄줄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와인계에 한방 먹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와인 테이스팅에서 역시 최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리에서 결과가 절대 운 좋게 나온 것이 아님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을 넘어서 나파밸리가 캘리포니아 와인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위니아스키 씨라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